오늘 아침 동아일보 사진을 보니까 일본에 둔 주1 미군의 페이트리엇 미사일을 한국에 들여왔습니다. 군산에 배치하는 것 같은데 결국 수도권 사수, 서울 사수가 목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정훈 편집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군산공항 같아 보이네요. 군산이니까 저 맥스 썬더 훈련할 때 쭉 한미 공군 기지들이 쭉 줄 쓴 것 같습니다. 미 공군 F-16이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공군기지에 팩3, 주1 미군의 요격 미사일 시스템이 이제 배치가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사드 했는데 페이트리엇 미사일이 팩2 그리고 3으로 불리는 팩3가 있는데 차이를 좀 구분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네. 가장 쉬운 설명은요. 팩2는 이게 날아가서 스스로 자폭을 해서 그 파편으로 상대 미사일을 맞추는 거고요. 팩3는 가서 히트킬, 직격이라 상대편 미사일하고 충돌해버리는 겁니다. 사드도 역시 충돌하는 거고요. 팩2라는 거는 자기가 터져서 파편으로 맞추는데 이건 직접 때린다? 맞습니다. 직접 때리니까 팩3하고 사드는 직접 가서 부닥치는 건데 사드는 한 150km까지 올라가서 때리고요. 팩3는 한 40에서 30km 정도쯤에서 때립니다. 5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드는 연료통이 있어가지고 2단이라서 올라가다가 연료가 다 타면 연료가 떨어뜨리고 올라가고 팩3는 그냥 단발로 올라가서 맞추는 그런. 자, 그러니까 경북 성주에 이제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던 우리의 사드는 이 정도 저희가 동그랗게 빗금친 이 정도만큼을 방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훨씬 작습니다. 군산에 들어가면 훨씬 작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지막 특정 지역을 하는 거고 요거는 하나의 전구급을 전구라고 하면 전쟁 우리 연극할 때 무대에서 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해도 무대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전구라고 하는데 하나의 전구를 커버할 수 있는 게 이제 사드고 요거는 이제 하나의 작전 지역을 커버하는 게 팩3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드는 이제 굉장히 넓은 한반도 남쪽 대한민국의 절반 정도를 커버하는 것이고 팩3가 있는 군산 지역, 또 서울의 팩2는 조금 좁게 방어를 할 수 있군요. 마지막 단계에서 맞추는 거라서 좀 작습니다. 자, 그동안 그러면 경북 성주에 배치할 경우에는 수도권 방어에 문제가 있다는 말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추가로 배치되고 또 강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군요. 서울 수도권 방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근데 제가 공개 못 하겠습니다. 이건 북한을 도와주는 것은 못 하기 때문에 북한이 여기를 하게 되면 아마 북한이 굉장히 박살이 날 겁니다. 이거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팩3나 팩2 갖고 서울 방어 안 합니다. 안 할 거고 이번에 온 거는 이제 군산기지에 한번 배치하는 케이스죠. 그래서 북한에서 노동 미사일은 보통 이제 좋은 미사일일수록 뒤에 있고요. 우리도 F-16 전투기는 앞에 있고 F-15는 뒤에 있는데 미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커드가 앞에 있고 그다음에 노동이 있고 무수단이 맨 뒤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스커드가 주로 날라오면 수도권에서는 팩3나 팩2로 맞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신오리, 황해도 지역에서 다 쏠 수 있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이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군사의 기밀은요. 1급, 2급 이렇게 지정을 안 합니다. 아예 지정도 하지 않습니까? 지정을 할 때부터 그걸 찾아 들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정을 안 하는데 이 북한의 미사일 기지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미연합정보부대에서 다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다 파악을 했으나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거기서 이게 텔이라고 하는 트럭인데 여기 싣고 나와서 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는가도 도로도 대충 우리가 지도를 디지털화해서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필요시는 이놈들이 움직이면은 가는 길에 도로 같은 걸 끊어버리는 작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걸 쏘게 될 경우에 이걸 막는 것이 가장 높이 올라가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SM-3로 한 500km 이상에 맞춰버리고 그다음에 쭉쭉쭉 떨어지게 되면 사드로 맞추고 사드가 못 잡으면은 미국은 팩3로 맞고요. 그렇게 되는 개념이고 여기 또 한국군을 집어넣으면은 한국군은 우리 나름대로 KAMD가 따로 있고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얘기를 했죠. 사드에 반대하시는 분들, 성주 주민들은 여러 가지 지역에서 걱정이 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해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대통령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을 막기 위한 방식, 이렇게 팩2, 팩3나 사드가 아니면 무엇이 있는지 대안을 내놓고 정부를 비판하라 이렇게 지적을 했던 거죠. 맞습니다. 유일한 대안이라 그러면 러시아제 S-300 미사일이 있는데요. 그걸 사갖고 오면 되거든요. S-300이 좋으냐, 사드가 좋으냐 하게 되면 사드가 당연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S-300을 우리가 사실 도입했습니다. 도입해갖고 우리 한국형 KAMD에 들어가는 MSAM 미사일이
S-300을 기술로 국산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가져올 수 있는 거 다 가져와서 지금 대비하고 있고 고고도 방어를 못하는 걸 이번에 사드를 갖고 온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군사적으로 막으려면 이렇게 사드 배치해야죠. 그러나 이제 대통령 생각과 다른 철학, 안보 방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니 이거 외교로 풀면 되지 않습니까? 이걸 왜 우리가 사드를 갖고 와서 중국을 공연히 긴장시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우리가 북한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외교를 잘하면 당신들이 외교만 잘하면 이런 문제 없는데 왜 그건 못하고 군사적인 것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외교적 노력도 많이 시도했었잖아요. 끊임없이 해왔고요. 네. 중국을 통해서 북한의 압박을 강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왔습니다. 네. 해왔고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핵무기로 우리를 압박을 하기 때문에 네. 우리로서는 방어 시스템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우리가 결정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사드 자체가 중국에는 사실 굉장히 위협이 안 되거든요. 네. 레이더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또 방어 미사일이 가기 때문에 중국에 그 위협이 안 되는데 불구하고 네. 중국이 자꾸 우리를 압박하는 것은 사드 배치 자체가 네. 우리가 미국과 일본이 현재 그 같이 하고 있는 MD 시스템에 들어가서 네. MD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드와는 달리 네. 대륙간 타도탄을 이제 막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이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태평양을 횡단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쏘게 되면 네. 한국에서 먼저 요격할 수 있다. 네. 그래서 혹시 사드 배치가 네. MD 시스템에 우리가 한국이 가입하는 네. 전조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네. 사드 배치가 우리가 MD 가입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명백히 했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를 이렇게 겁박하거나 이유가 별로 없고 또 최근 들어서도 보면은 네.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애플 휴대폰을 막 부시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가게를 뭐 이렇게 뭐 장사를 못하게 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뭐 제재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오는 것은 바로 중국도 나름대로 그런 것을 이해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따지고 보면 이제 올 1월 6일 날 네 번째 핵실험한 이후에 북한은 무수히 많은 미사일을 이리 쏘고 저리 쏘고 이리 실패하고 저리 성공시키고 그랬거든요.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북한이 이제 보통 뭐 기대령이니 동창리니 우리가 흔히 들어본 발사지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기대령은 한 3, 4년 전에 굉장히 많이 나왔죠. 무더기로 이렇게 발사를 했는데 여기가 스커드 미사일 기지가 있는 고정 기지로 판단됩니다. 여기 네. 아주 신문에 많이 났던 지역이고 주로 기대령에서는 한반도 우리 남쪽을 그렇죠. 겨냥한 사거리 한 300km 이상의 스커드군요. 스커드 기지가 있고요. 황주는 최근에 쏜 황주는 그것이죠. 이번에 이제 발사를 했는데 노동도 쏘고 네. 그다음에 스커드도 쐈는데 노동을 발사하게 되면 일본을 원래 때리는 미사일용이죠. 네. 일본을 때리고 일본에는 주일 기지가 많고요. 이번에 군산에 온 패트리어트 팩3도 네. 일본에서 온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게 오기 전에 때리겠다는 개념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 원산 얘기를 좀 해주시죠. 원산에는 지난번에 이제 무수단을 발사했었는데 이것도 사실 텔로 발사했기 때문에 고정기지는 아닙니다. 이동기지 차량이 와서 쏜 건데 네. 이걸 쏘게 되면 3,000km까지 날아가니까 괌에 있는 앤더슨 기지에 미군 전략 폭격기들을 때리겠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다양한 무기를 만든 거죠. 저희가 이제 지도 그리는 상 그 괌을 여기다 표시했지만 사실은 지도상 괌은 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일본을 넘어가죠. 일본을 넘어가서 괌을 맞춰야 되는 그런 미사일, 무수단 미사일의 경우 그런데 동창리를 제일 걱정하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요. 네. 왜 심리도 걸어가고 1,000km도 걸어갈 수 있잖아요. 밥 네. 먹고 쉬고 하면은. 근데 이 미사일이라는 거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거리가 제한이 돼 버려요. 네. 그래서 북한이 이제 이 다양한 미사일을 만드는 건 각각의 타격. 한국은 요 정도 있고 일본은 바다 건너 요 정도 있으니까 노동으로 때리겠다. 괌은 저으로 때리겠다 해놓고 그리고 미 증원군이 본토에서 오니까 미국을 때리기 위해서 ICBM을 만드는데 네. 그것을 하는 기지는 아직 개발이 안 됐으니까 모르지만은 네. 지난번 동창리에서 은하 3호인가요? 네. 북극성 뭐였습니까? 광명성을 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한 6,000km 날아가서 미국 본토를 때리는 ICBM. 그래서 태평양을 때릴 필요는 없겠죠. 한 5,000km 날아가는 거는 거기는 바다니까. 그래서 미국 4종 세트 장거리 미사일을 북한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계속 발사를 하는데 결국 우리가 막아낼 방어 체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식 MD라는 거, KAMD도 준비하고 또 킬체인이라는 거를 우리가 준비하겠다 그랬는데 이거는 국민의당, 사드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야당인 국민의당도 킬체인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건 동의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건지 좀 개념을 좀 소개해 주시죠. 자, 이걸 아셔야 됩니다.
혹시 역사책을 많이 보시면은 삼국 사기를 보시면은 수나라가 고구려를 칠 때 고구려가 어찌 하여 먼저 우리를 때렸기 때문에 전쟁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나를 때릴 의사가 있을 때 내가 두들겨 맞은 다음에 얘랑 싸우면 나도 하나 팔이 부러지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때려서 공격하는 거를 상대방이 공격 의사가 있을 때 공격하는 걸 예방 전쟁이라 그럽니다. 프리벤티브 뭐 전쟁을 막기 위한 전쟁인데 그거는 지금 조금 국제법상으로 침략으로 보는데 상대방이 명백하게 우리를 공격할 의사, 미사일을 쏘려고 하는 경우에 그걸 때리는 거는 프리엠프티브 스트라이크라고 그래서 선제 공격은 적법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에서 만들고 있는 게 한국형 킬체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도발 징후에 있을 때는 포착했을 때 30분 내에 선제 공격하는 것, 이 킬체인. 이 개념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천정배 대표도 동의한다고 분명히 올 초 얘기한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것이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MD에 안 들어가는 조건으로 KAMD하고 킬체인을 했기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시작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 점에서 역사적 뿌리에 대한 생각 때문에 어쨌건 사드는 반대한다. 우리 하늘에서 맞추는 건 반대하지만 목표점을 선제 공격하는 것은 안철수 천정배 대표가 있는 국민의당이 동의한다 그랬는데 저희가 지도를 통해서 직접 한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텔이라고 하는 트럭이 어디 기지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거를 이렉션, 기립을 시킵니다. 기립을 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액체 연료를 집어넣습니다. 독성이 매우 강한 액체를 집어넣는데 이렇게 뚝 세우게 될 때 이거를 미국에서 저희 KH-12 같은 KH라서 우리가 그냥 키홀, 열쇠 구멍으로 많이 하는데 KH-12 같은 위성들이 이걸 발견을 하게 되면 이게 쏠 조짐을 보인다라고 딱 찍어주는 순간에 디지털 맵, 지도 가지고 이 좌표가 따다닥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발견하는데 1분 안 걸리고 위치 찾는데 1분 안 걸리고 그다음 어찌하오리까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뇌부에서 때릴까 말까를 결정하는 시간을 3분을 줍니다. 그 수뇌부는 국방장관입니까? 합참의장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입니까? 그러니까 가장 엄격하게 말하면 대통령이겠지만은 위임, 이번에 북한군 포병국도 위임에 의하여, 즉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위임을 받아서 내가 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 우리 작전주의소 한미연합부대가 있습니다. 그 에어 무슨 미사일 뭐 셀이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서 오케이 때리자라고 판단을 해서 물론 보고는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3분 내에서 5분이 지나면 지난번 여기 우리 윤상한 의원이 했나요? 아니면 저기 대구 동구의 누굽니까? 유승민 의원이 공개했듯이 이게 날라오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10분 날라오고 그랬었잖아요. 11분 정도 날라오고 우리한테 맞출 시간은 그 사드가 도입되면 43초 정도 시간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럼 거꾸로 우리 미사일도 11분, 12분, 13분 날아가야 되겠죠. 아, 그렇죠. 뭐 똑같은 거리니까. 여기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한테 배당된 시간이 25분 내에 타겟을 무조건 때리라는 겁니다. 발사순. 그래서 토탈 30분인데 25분 내에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준비하는 것들이 한국형 미사일인 현무2. 현무1은 이제 오래돼서 폐기했고요. 현무3는 요거는 이제 30분 내에 못 날아갈 겁니다. 이거는 순항 미사일이라서 어렵고. 그다음에 미군과 우리 한국군이 갖고 있는 에이타킴스. 한 300km 날아가는데 알려지기로는 이것이 현무보다 정확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현무2는 러시아의 이스칸데라 미사일을 갖고 와서 국산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것들이 발사되면서 이거를 때릴 수도 있고 이 원래 본기지를 박살을 낼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초토화시키고 그다음에 공군에서는 슬램 이하라고 재즘이라고 하는 미사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도입학을 한 독일제 타우루스 미사일을 달고 대구 기지에서 F-15K가 떠서 여기서 박살을 냅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의 주요 기지 자체, 그다음에 김정은 숨어 있는 데가 초토화되면서 왜 우리 어릴 때 많이 놀 때 콩알탄 뿌리면 더더더덕 튀는 거 있죠. 아마 저녁에 콩알탄이 될 겁니다. 콩알탄 무대가 될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자, 3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김정국 실장님께 좀 질문 드릴게요. 이 3분이라는 시간 내에 우리가 탐지하고 보고를 받은 후에 그래 공격해라. 북한이 우리를 미사일로 공격할 것 같아. 그 결정 내리는 거 충분합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운 결정인데 우리 국방장관, 합참의장, 대통령 그리고 미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텐데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걱정 들면 안 되는데 그런 걱정을 떨칠 수는 없네요. 뭐 이틀 전인가요? 그 합참의장이 그 현지 지휘관들한테 모든 권한을 위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도망하면은 철저하게 후회하도록 응징을 한 다음에 차후에 보고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조짐이 보이면은 현지 그 미사일 사령관들이 전권을 가지고 북한 미사일을 먼저 때린 다음에 보고할 수 있기 때문에 3분도 안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정훈 편집위원한테 많이 그동안 배웠는데 이렇게 미사일이 올라갈 땐 천천히 올라오고 떨어질 땐 굉장히 빨리 떨어지잖아요. 게다가 흔들리기까지 한다면서요. 네. 그런 점 때문에 먼저 공격하는 거 뭐 이해는 됩니다만 혹시 우리가 잘못 판단할 가능성, 이것 때문에 큰일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언론을 잘 보신 분들은 혹시 네. TV를 보신 분들은 우다 루프란 걸 아주 상당히 좀 전문적인 적이 루프는 빙빙 돌아가는 루프, 네. 훌라후프 할 때 루프고 우다라고 하는 건 머릿말의 약자인데 첫 번째 OODA입니다. 네. 오브저베이션. 네. 북한의 하는 행동을 계속 정찰 위성하고 우리 네. 글로벌 호크가 관찰합니다. 네. 그다음에 쟤네들이 이걸 딱 하나 행동이 동해로 쏘는 거다. 아, 이번엔 뭔가 보니까 우리를 쏘는 거다. 판단을 하는 이게 뭐 하는 행동이다는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네. 의도가 뭐다 판단을 하면 네. 그다음에 때리는 걸 결정을 하는데 네. 우리 군인들이 노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얘네들이 황제에서 세웠을 때 방향이 요로 틀면은 서울을 때리는 거니까 그때는 슬램 이알로 때린다, 현무로 때린다를 다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작전 계획인데 네. 그런 디시전을 하는데 A 안으로 하느냐, A 안 하면 슬램 이알을 쏘고 네. B 안 하게 되면은 네. 현무를 쏘고 A 다 정해놓고 그 중에 뭘로 할까 디시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디시전 하고 나서도 단추를 누르는 거는 액션인데 그거를 우다 루프라 그래서 그 연습을 수없이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상한 행동을 이번에 이제 황주에서 이쪽으로 쐈기 때문에 괜찮은데 네. 조금 이상한 순간 이번에 아마 한국군 미군에서는 우다 루프 돌렸을 겁니다. 그래서 아 이번엔 이쪽으로 가니까 뒀다라는 건데 조금이라도 더 이상한 행동을 하던 우다 루프를 돌려가지고 네. 사후에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위임 받았으니까 네. 그래서 디시전하고 포괄적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위임 받은 거에 따라서 액션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게 초반에 때리는 것. 자,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합니다만, 뭐, 당장 될지 우리가 현재로서는 장담수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일단, 공격하는 징후했을 때 선제 공격하는 건 10년 후에 가능할 수 있는 아닙니다. 일이고. 킬체인은 사실상 완성돼 있다고 보셔야 돼요. 우리 현무 네. 2, 현무 3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800km까지 날아가는 미스를 개발해서 시험 발사했기 때문에 거의 타격 수사는 완성돼 있고, 뭐가 부족한가 하면은, 네. 이 위성 시스템을 미국 거를 봐야 되거든요. 네. 미국이 안 봐주고 모르면 날라온 다음에 우리가 사드나 팩3를 막아야 되는데 네. 우리가 2020년경쯤에 미국과 같은 위성을 5개 도입하려고 그러고요. 네. 그다음에 무인기가 와서 정찰하는 글로벌 호크나 프레데터급, 봉고도 네. 중고도 무인기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게 네. 안 되면 이스라엘로 갈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눈이 안 돼서 그렇지 주먹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먹은 준비됐다. 그러나 눈을 도입하는데 또 돈이 많이 들고. 조금 시력이 좀 안경 도수를 높이는 작업을 해요. 네. 자, 그러면요. 일단 선제 공격하는 이 방식이 안 된다면 결국 실패할 경우, 내지는 아직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도발이 이루어진다면 도착하는 시점에 막아야 되는데 일단 우리 사드는 잘 알고 있는데 한국형 MD라는 KAMD 이건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한미 연합이라 그래서요. 우리도 한 300억 달러 이상의 국방비를 쓰고 미군은 한 지금 얼마인가요? 많을 때는 한 8천억까지 우리 20배 이상 썼는데 무기는 각자가 도입하고 각자가 봉급주면서 군인들을 키우는데 작전만은 같이 하는 게 연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KAMD를 하고 미국은 사드와 팩스를 갖고 있고 우리도 이걸 사면 돼요. 네. 사서 우리 거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지나면서 미국의 팩3나 이걸 안 샀거든요. 팩3를. 네. 안 사면서 우리 독자 개발하겠다는 쪽으로 가면서 KAMD가 시작됐어요. 러시아의 네. S300을 갖고 와서 시작했는데 그 성능이 떨어지니 어쩌니 하다가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갖춰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팩2가 기능이 딸려서 원래 갖고 있던 거에서 이걸 팩3로 개량하는 사업이 돼가지고 우리가 팩3를 2020년경에 가질 겁니다. 지금 네. 개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KAMD를 순수하게 국산 개발한 무기만으로 하려다가 도저히 우리 성능이 딸려서 팩3를 도입해서 하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사드를 같이 연합해서 날아오는 것들을 맞추는 게 네. 이제 우리의 방어 체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북한이 3발의 미사일을 동쪽으로 쐈습니다. 성주에 배치하겠다는 결정 나온 지 사흘 만인데 김정봉 교수님께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제 오늘 이제 국방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3발이라는 것이 노동 미사일 2발을 포함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자, 그게 좀 심각성을 더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심각성을 더한 것이 네. 날아간 거는 한 500km 날아갔지만 그게 노동미사일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미사일 한 발이 사거리 1300km짜리가 네. 500km를 날아갔다는 얘기는 네. 상당히 높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고각 발사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네. 당신들이 뭐 이렇게 미사일 방어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얼마든지 뚫고 네.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좀 과시한 겁니다. 결국 상당한 심리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제가 조금 보충드리면요. 이 군사작전은 항상 뒤통수치기고요. 네. 상대방이 생각하지 못한 걸 하는 거거든요. 네. 자, 북한이 계속 이쪽으로 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한국 곤란한 경우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울릉도가 있죠. 네. 여기 우리 영토고요. 네. 12해리까지 영해니까 중간은 EEZ는 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공해상이죠. 일로 쏘면 어떡할래요? 만약에 북한이 여기에 떨어뜨렸다. 네. 아니면 이쪽 바다가 떨어뜨렸던 것과 뭐 결과적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겠습니다만 우리 영공을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영공 통과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여기 공해에 떨어뜨렸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네. 백령도를 넘겨서 여기 공해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아마 북한이 이걸 굉장히 염두에 두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연습이었다, I'm sorry 하는 겁니다. 근데 영공 침해 이거는 문제가 안 됩니까? 그럼 이렇게 오면 영공 침해는 별로 없겠죠. 백령도 옆으로 빠져나오면. 네. 그러니까 북한이 아마 이런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한번 국민들에게 여쭤보고 싶은데 이때 북한을 타격할까요, 말까요? 자, 영공 침해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북한이 우리 영해 쪽으로, 네. 우리 방향으로 많은 미사일을 쏘게 되면 우리가 바로 아까 했던 우리 방어 시스템이 작동하고 네. 선제 타격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함부로 못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전면전을 각오가 안 돼 있으면 네. 감히 이렇게 못 쏠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전면전 각오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 11월 우리 연평동을 향해서 대포를 쏘았거든요. 우리 군부대를 겨냥했고. 근데 그때 우리는 현지 부대만 대응했지 네. 원래 작게대로 하게 되면 합참이 가서 북폭을 해야 되는데 네.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합참의장이나 이런 분들을 제가 굉장히 비판했고 네. 합참의장이 누군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한 장 문제인데 우리의 의도를 찔린 건데 여기 백령도와 연평도 사이에 12일 이상, 24일 이상 벌어지니까 그 네. 사이로 통과해서 여기 공해로 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이런 것들이 북한이 아마 염두에 두고 네. 일로 뻥뻥 쏘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게 돼서 우리가 대응을 안 하면 여기서 굉장히 낭패감과 더불어 남남 갈등이 일어나겠죠. 이런 것들을 아마 우리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준비를 해놓고 네. 미리 명령을 내려놓으면 액션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제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만 심각한 심리적 계속 진행된다는 것 그리고 대통령의 도발적인 질문이죠. 야권과 비판 세력을 향한 것입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내놓아라. 말로 잘 다스리고 설득하면 된다는 그 무엇이 필요한 시점인데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